이사 대책 네. 나왔습니다. 이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2월 4일 날 나와서 이사 대책이라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우린 첫 대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동안 이게 몇 번째 대책이냐 정치권에서 논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하는 거였고 몇 번째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대책이면 좋은 거지. 세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압도적 공급이에요. 지금 핵심은 이거는 공급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너무 사유화되면 안 되니까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파격적 인센티브,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과 관련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변창흠 장관님이 SH,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 관련돼서 본인의 경험, 뭐 이게 나타나서 아마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특히 서울하고 경기, 특히 서울인데 과감한 규제 혁신 얘기가 하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 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기부 체납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토지 시장을 자극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호재죠, 호재. 예. 근데 이게 이것과 더불어서 과연 이게 될 것인가는 또 다른 거죠, 사실은. 토지 시장을 자극을 했는데 과연 될 것인가? 그건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전국에 걸쳐서 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서울에 32만 가구, 경기에 29만 가구인데 이것도 거의 30만 가구죠.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확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격 폭락 그런 뭐 아주 폭락까지는 않는 거라도 아주 그냥 중기간, 장기간의 횡보. 예. 뭐 왜냐면 수요가 없는 데기 때문에 예. 공급이 샤크가 오면은 그거는 뭐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여기서 문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비 사업 쪽하고요. 소규모인데 특히 정비 사업. 그럼 이거를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사 대책에서는 어느 지역에 9만 3천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서울 9만 3천. 예. 공공방식은 뭔가요? 여기서 공공방식을 하겠다는. 저는 이게 조금 조합원이라면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정비구역에서 누군가가 디벨로퍼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디벨로퍼가 역할을 하고 그 디벨로퍼가 시공업체를 딱 선정을 해서 시공업체가 제대로 짓는지를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디벨로퍼 역할을 조합이 해요. 근데 그 조합이 과연 디벨로퍼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디벨로퍼는 거의 토탈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금융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시공업자들이 뭘 빼는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 확실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전문기관 대행을 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비업체들이 대행을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벌써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뭐 코스트가 사실 이중으로 발생해요. 조합에 대해서 한번 발생하고 정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모르는 비용들이 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LH, SH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자체는 민간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레미안이나 프루지오를 내가 얻는데 그 과정에 있는 깜깜이를 조합이 비전문가인 조합이 디벨로퍼가 아니고 SH, LH가 해줘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세이브 시켜준다. 그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받았을 때 명확하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기간 압축이거든요. 여기대로 뭐 12년을 뭐 5년을 압축시킨다. 이거 굉장히 좋은 플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고만 볼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근데 사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비구역에 안 지정된 데들이 모두 다 옛날에 뉴타운처럼 뉴타운 할 때도 정비구역 안 된 데들이 다 우리 동네 뉴타운 해주시면서 난리였잖아요. 그때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원들도 다 우리 지역 뉴타운 내가 하면 하겠다. 이거 계속 했었고 모든 구역들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쪽까지 촉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조금 거의 그 사실은 정책 방향하고 안 맞아서 적극적으로 시행 안 하고 중단시켜 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보면 지금 기존에 중단되었던 걸 매몰 비용도 다 보존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책에 엄청난 전환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이거대로 하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 되게 커요. 굉장히 커서 조합원들이 정말 똘똘한 조합원이고 이거 우리가 넘버 크런칭이라고 하는데 잘 두들겨 봤을 때 이거가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씀이 이거 뭐냐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민간 주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하면 바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시청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정부에 뭐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 뭐 다 빼가는 거 아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이 학습을 하면은 그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면은 팍 돼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보여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슬쩍 들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올해 선거 있고 내년에도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되면은 못 물릴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명확하게 그거는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 상부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죠. 네. 뉴스를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22개 정비구역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하겠다. 그 발표는 또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소유주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여기서 약간 염려하는 게 정비구역 굉장히 넓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같은 주거지역이어도 그 역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은 사실 굉장히 상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부터 떨어진 데도 같은 한 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찬성인데 역 앞에 있는 사람들 진짜 땅값 여기는 평당 1,000만, 여기 3,000만 원이고 하는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간평을 했더니 3,000이 아니고 2,000.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줘. 뭐 그러면 이 사람들 반발이 엄청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약간 좀 연로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대, 60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뉴타운 쪽 스터디 하면서 강북에 있는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몇 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의 울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재산 빼앗는다고. 왜냐면은 본인이 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5대 빌려서 거기서 한 200, 300 벌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3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가 있으며 나중에 분담금 내가 어떻게 내고 거기서 임대수익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만큼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사대책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뭐 영끌이니 뭐 그런 해서 이제 집을 사겠다라는 폭풍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 이제 바로 주변인들이 집을 사는 흐름들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어떨지 그런 거를 한번 예견해 주시죠. 예견은 사실은 정비 사업해서 아파트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면 미리 비싸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저라면 기다리겠죠. 왜냐면은 강북에 있는 많은 좋은 데들이 아마 아파트 단지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기다리는 건 나쁜 전략 같지는 않아요. 이 이사 대책을 봤을 때는 그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럼 이사 대책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약간 반신반의하고요. 근데 진짜로 공급을 이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이 시작이 돼야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 다른 주택 공급 정책은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아파트 관련 다른 대책은? 아니 왜냐하면 다른 대책이라고 해봐야지 뭐 역세권은 제 생각에는 비중이 별로 안 커요. 다른 대책은 짜글짜글 지금 제일 저기 한 게 정비 사업이라면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낙후 지역 재개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절차상 일단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신축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 매입한다고 했을 때 SH나 LH 내부 규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가격대라는 게 시가와 같이 변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빠른 시기에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은 제 생각에는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약간 레버리지 태워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를 잔뜩 사게 하던가.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10년의 캐피탈 게인을 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다달이 들어오는 그 배당. 배당 수입이 2% 3%대 나 그거 들어갈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뭐 보험회사 같은 데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만한 펀드 조성해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들 사는 거예요. 시가로. 예. 그럼 리츠 같은 게 되는 리츠예요. 거대한 리츠 만들어서 그걸 하든지. 제 생각에 LH, SH 통해서 신규 매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빠졌어요. 이거 지금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근데 국토부는 금융 전문가랑 같이 안 하나요? 주택 정책을 만들 때? 다 파트가 있겠죠, 당연히. 잘 안 해요. 그 안에 없어요, 파트가? 국토부가 제가 봤을 때 어. 물론 제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건물 짓는 거에 굉장히 올인해요. 금융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근데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금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동산 디벨로퍼나 여의도에 있는 금융 자산 운용사들 같이 만나서 구조안 좀 짜보자 하면 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국토부가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금융 정책인데 금융 정책 없이 주택 정책만 갖고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건물 짓는 게 이거 막말로 이사 대책 100% 진행됐다고 치자고요. 그 아파트 언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정권 후반기에 나타날 거예요. 예. 변창원 선생님 아마 은퇴하시고. 예. 그때까지는 딱 못 파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금융을 갖고 한다고 하면은 펀드가 조성됐으면 다음 날이라도 아파트는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날이라도. 예.